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이산 강의에 이어서 토마스 만의 정치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만의 정치 에세이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책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예술과 정치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는데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술과 정치. 예술을 하면 토마스 만이 원래 이제 좋아하던 문학 예술이고, 정치라는 것은 토마스 만이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던 좋아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예술과 정치 쪽으로 이제 정치 쪽으로 토마스 만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집은 죽기 전에 1년 전에 스위스의 킬히베르크의 집, 아주 깔끔하고 아담한 집이죠. 54년도에 구입했고, 이건 토마스 만의 묘지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죠. 가치야만. 뭐 장황하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쓰고 있죠. 이건 아마 쇼펜하우의 영향 받지 않았을까. 쇼펜하우도 죽기 전에 제자가 묘지에는 뭐라고 쓸까요? 하니까 그냥 이름만 써. 내 이름만 해도 다 알아줄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쓰지 마라 했는데, 아주 소박한 사람이면서도 아주 자존심이 강한, 극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구질구질하게 쓰지 않았다. 뭐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뭐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그것도 뭐 번역이 잘못됐다 하기도 하던데. 우리 처음에 제가 봤던 그 부부죠. 가치야만, 토마스 만이고, 이건 가족 토마스 만, 이건 장녀 에리카 만이고, 가치야만, 그것은 장남 클라우스 만, 그러니까 예년생이죠. 네, 다 대단한, 클라우스 만은 또 대단한 작가, 메피스토를 쓴 작가였죠. 그런데 다 성적 정체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치야만도 그 쌍둥이 남매였는데 오빠가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이름이 같죠. 클라우스. 그러니까 두 사람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남매죠. 이 두 남매도 마찬가지. 내가 제일 잘났어. 지적으로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빠질 게 없는 두 가문이죠. 네, 이런 거 보면 좀 배가 아프다 할까, 좀 화가 난다 할까, 뭐. 근데 다행히 공부는 잘 못했다. 토마스 만의 밑에 형제도 그렇고 자식들도 학교 다니는 건 싫어했다. 그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공부 못해도 작가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만의 정치 에세이 간단히 한번 먼저 보면은, 토마스 만은 예술가적인 인간이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랄까, 토니오 크레그에서 보면 예술이 최고고, 예술 아닌 그런 삶,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할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너희들 사는 게 뭐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느냐 하지만은 자기도 그런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태어나기가 기질이 달라서 고통스럽죠. 네, 내가 그 한스 같은 잉여 같은 애들을 멸시하지만 그래도 너희하고 좀 사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삶을 대변하는 두 사람은 정신에 관심이 없다. 정신만 고뇌하는 거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치 에세이들은 시대 압력에서 변하는 사유의 계직을 보여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에세이 하면은
저 몽테뉴의 수상로, 요새는 뭐 에세라 하는데, 그게 원조고, 그 다음에 쇼펜하우의 행복론과 인생론, 제가 번역한 건데, 원어는 아주 어려워요. 파를가와 파랄리포메나라는 그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하기 힘들어요. 뭐 옛날 일본에서는 뭐 보유와 뭐 보론인가 뭔 말이 알 수 없는 데서 저는 뭐 그냥 간단히 소풍과 부록 하긴 했는데 잘 맞지는 않았지만 뭐 파르가 파랄리포메는 할 수 없어서 저는 행복론과 인생론 했는데 이게 최고의 그 인기를 끈 작품이죠. 아주 방대한데 몇 년 전에 쇼펜하우 붐이 일었을 때 제 책을 가지고 많이 베낀 것도 있고, 엄청난 그 히트를 줬어요. 제 책도 많이 영향받아서 좀 덩달아 좀 떴다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지금도 한 2년, 3년 정도 스테디하게 행복론과 인생론이죠. 토마스 만은 정치적 인간이 아니고 그 비정치적 예술가로 규정했는데 그럼에도 정치가 예술을 침범할 때 침묵하지 않았다. 그 정치로부터 예술을 방어하겠다는 원래 목적이었죠. 1차 대전 일어날 때 그때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었을 때까지 정치에서는 소수 이론적 배후이다. 그래서 그 마이산에서 보듯이 세템버리니와 나퍼타의 갈등이 이제 정치 에세이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세템버리니 쪽을 가게 된다. 나퍼타, 즉 루카치에 대해서도 존중은 했지만 저거는 아니다. 전체주의고 자유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그런 근위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특히 남자들은 뭐 마초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게 남성 호르몬의 탓이 아닌가. 남성 호르몬이 아주 나쁜 놈이죠. 여성 호르몬은 좀 괜찮은 성향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은 파괴하는 쪽이죠, 항상. 그러니까 정치 이론이 아니라 문학적 양심이 시대와 싸운 기록이다. 하여튼 옳든 그르든 나름대로의 그 시대, 당대의 문화적 양심을 기록했다. 그 점에서 지금 보면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이런 거 보면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자기로서는 치열하게 투쟁을 한 거죠. 토마스 만도 세 단계 변화를 했는데 이것은 자라투스트라의 세 단계 변화, 낙타에서 사자, 아이 이렇게 하듯이 예술의 자율성, 예술은 자율적이고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이 자율성은 좋은데 이제 정치가 침범할 때 어떤 도덕적 책임, 사회적 의무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인간적 휴머니즘, 하여튼 인간다움, 인간적인 것을 중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시즘의 경우하고 이제 다르다. 파시즘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인간을 처단하려고 하는 건데 항상 인간다움, 인간적인 것 쪽을 이제 택하려고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뭐 사회주의 이런 게 공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주의는 아니고 어떤 사회적 정의 의미에서의 사회주의고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쪽으로 봐야 되죠. 목차를 간단히 보면 이제 정치 에세이, 개관, 철학 에세이, 문학 에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 파트가 있고 철학 파트, 문학 파트가 있는데 철학은 이제 쇼펜하우와 니체 그리고 음악, 바그너 이런 사람 또 심리학, 프로이트에 대한 어떤 뭐 말이 에세이지 뭐 비평이라 볼 수가 있다, 논문이라 볼 수가 있다. 그다음 문학은 이제 독일 괴테나 실러 말고 러시아 도스토옙스키, 뭐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에세이를 글을 남겼는데 철학 에세이는
몇 개가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문학 에세이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을류문화사에서 이제 받아서 문학 에세이를 번역할까 하는데, 그러면서 철학하고 묶어가지고 이것만 너무 많이 하면 뭐 별로 독자들이 안 좋아할까 싶어서 니체와 그런 쇼펜하우어, 그런 문학, 독일하고 다른 나라, 그리고 비평에 대해서 이제 책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할 예정으로 있죠. 보헤미안 기전과 시민의 갈등, 이 집시적인 그런 사람인데, 집시가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집시가 이집트에서 왔다 그래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션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션,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집션 하니까 그래서 집시가 왔다. 그쪽에서 좀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영국에서 아마 받아들인 것 같은데, 미국도 우리가 왜 미국이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할 때 아 발음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아메리카, 미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집션이 아니고 이집션, 이가 안 들리죠. 뭐 이거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왔다고 그러죠. 전쟁 중에 일타 대전 중에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 갈등, 하이니히만과 갈등이 생겼는데, 하이니히만의 에세이 에밀 졸라 이글 때문에 이제 갈등이 촉발이 되었죠. 에밀 졸라는 최초의 영국의 프랑스의 지식인이라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드레피스 사건 때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공경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 군부 쪽에서 조작해가지고 유대인 장교를 이제 감옥에 넣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보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여튼 힘센 그런 부자들, 권력 엘리트들 다 조작해서. 근데 다른 사람 침묵할 때 에밀 졸라는 나는 고소한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지금도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제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이네나 마르크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한 글을 썼고, 아이러니와 급진주의. 아이러니와 급진주의는 대별되는 거죠. 원래 아이러니를 처음에는 보수주의로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그러니까 급진주의에 대한 반대 의미에서 아이러니를 이야기했는데, 뭐 후반에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아까 그 말씀하신 마이산 쓰면서 독일 공화국,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완전히 바이마르 공화국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보수주의,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을 보고 읽고 감동받은 보수주의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와 사회주의. 이것도 문화와 사회주의는 이제 대립적인 거죠. 그러나 대립적인 것을 서로 결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때 사회주의는 사회적 정의 정도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화는 토마스 만은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마음에 안 들었죠. 이거는 니체도 그랬죠. 니체도 민주주의고 사회주의 자기 다 반대한다. 쇼펜하우도 그 군주주의자에 가깝고, 괴테도 그래요. 괴테도 아우스터 공이 최고다. 군주주의자. 그 밑에 또 재상으로 있으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었겠죠.만은.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철학자, 문학자들은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토마스 만도 그런 입장이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의 권익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 앞에서 향한 연설도 하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하고 잘 안 맞죠. 토마스 만은. 글도 좀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은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고마워했죠. 토마스 만이 우리를 위해서 연설하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고마워했다.
예. 형제 히틀러 하니까 히틀러는 우리 형제야 하는데 사실은 토마스 만도 내면에 히틀러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야만성, 야만주의. 네, 그래서 자기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대단한 점은 성찰, 자기 비판, 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네, 이게 셀프 아이러니라는 게 자기 비판이죠. 가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스 안에 우리 핵심이 자기 극복을 했는데, 예, 자기 비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틀러 시절에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야. 네, 전체주의는 네,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될 수 없다. 확신을 갖고 결국 맞았죠. 네, 그 다음에 문화와 정치. 이 문화는 계속 토마스 만이 이제 마음속에 이게 존중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그래도 뭐 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았지만 쇼펜하우가 비정치적인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게 된다. 네, 니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쇼펜하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BBC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 독일 청취자 여러분, 나치와 대결하는, 나치와 싸우자는 이런 이제 방송을 몇 년간 41년에서 45년, 한 4년 정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패망되었지만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자꾸 독일로 돌아가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네, 돌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예술가와 사회, 이건 그 괴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약간 히틀러와 투쟁할 때는 좀 급진적인 성향도 띠다가 다시 괴테적인 안정감이 있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게 예술가와 사회. 그러니까 예술가가 혼자 개인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도 네, 어떤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네, 그러면 토마스 만은 비정치적인 작가였는데, 그런데 비정치적인 작가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누구나 비정치적이지만 어떤 정치적 견해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 시대, 조선 왕조 시대는 비정치적인 사람마도 왕조에 대한 우리 충성심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왕조를 받아들여야지 공화국 하면 당장 죽죠.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예. 유신시대에도 아무 뭐 비판 안 하고 안 한 사람도 그냥 유신하면 뭐 그냥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런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가 들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건 아니고 정치성이 계제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토마스 만도 뭐 순수 문학 하지만 그것도 순수가 아니고 다 정치적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데 문제에 무관심했다. 정치 사회 문제. 1차 대전까지 비정치적 입장을 취해왔던 토마스 만은 네, 형과 벌인 대결에서 군주제를 옹호했다. 이 말이 될 법하냐 하지만 뭐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주제 옹호를 했다. 빌헬름 2세 만세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건 뭐 나쁘다 할 수가 없죠. 그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또 프랑스적인 거, 영국적인 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프랑스적인 거는 싫기 때문에 차라리 소비에트적인 게 더 낫다 하기도 했어요. 1차 대전 끝날 때는 차라리 뭐 소비에트는 몰라도 프랑스는 싫다. 네. 그리고 프리드리히 대제를 옹호하고 그 형은 앙리 4세,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거하고 독일적인 거. 물론 프리드리히 대제도 계몽군주니까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주제 왕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나 정조 정도는 지금 봐도 지금 우리 대통령 뽑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세종대왕 많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정조 정도 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괴테도 아우스트 공 같은 사람은 대단한 계몽 군주였기 때문에
지지한다. 뭐 이해는 되지만은 그 당시에 공화제 하면은 엄청 급진적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이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군주제, 뭐 말 안 하는 사람들 다 군주제 지지자죠. 네. 그리고 쇼펜하우와 니체가 여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했는데 이 사람보다 실제 지식인이나 보통 사람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거죠. 예. 차라리 쇼펜하우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람 취급하구나. 그래서 여성 지식인들이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요. 아까 말한 토마스 만의 그 에세이, 행복론과 인생론. 야, 그래도 우리들 그래도 왜냐하면 투표를 못했잖아요. 예, 1800년대. 저 1890년대 가서야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여성이 참정권 가졌고, 네, 프랑스는 1940년대에 가서야 가졌고, 영국, 미국도 1920년대 가서야 참정권 가졌는데, 헬렌 켈러가 바로 여성 참정권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보수주의 신문 저널리스트들은 아니 네가 뭐 정치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래 비아냥거렸죠. 예. 그러니까 아무 말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여성은 투표하면 안 돼. 당연히 그런 쪽이었죠. 그러니까 가만 있었다 해서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다. 예, 니체도 그 교수할 때 뭐 조경가 누구 뽑을 때 여자를 뽑을까 말까 할 때 니체는 여자도 뽑아야 된다. 아니 다른 교수들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여성을 훨씬 더 대접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했지만은 그런데 니체가 여성에 대해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독일인에 대해서는 엄청 공격했어요. 독일인. 그리고 인류 자체를, 인간 자체를 인간은 아주 못되면 우주에 있는 암덩어리다, 질환이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전체적인 독일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냥 그렇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르게도 볼 수가 있다. 시대는 토마스 만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되겠다는 필연성 때문에 간간히 이런 에세이, 정치 에세이, 그리고 문학, 철학 에세이를 썼다. 예. 그리고 편지도 많이 썼더군요. 예, 대단해요. 헤르만 헤세하고 편지 교환한 거는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편지 교환을 했다. 릴케 같은 사람도, 네, 헤세도 편지를 2만 통 넘게 썼다니까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린 젊은 시절에는 보헤미안적인 예술가라는 자기 모습과 체면을 중시하는 군주주의 시민, 네, 두 정체성이 충돌 공존했다. 네, 대부분의 군주주의적 시민, 이 시민은 그래도 부르주아, 상층부죠. 네, 이 예술가와 시민 또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자기 안에 두 개가 있다. 겉으로는 이제 부르주아 시민인데 당연히 군주주의를 서포트하는 쪽이죠.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제 특별한 예술가, 이 사람들은 보통 시민과 다른 예술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술가만 있는 사람, 시민만 있는 사람 두 가지가 갈등이 이제 큰 거죠. 갈등이 크기 때문에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시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예술가의 경멸, 여기 잘못 들어가 있네요. 네, 예술가의 시민에 대한 경멸, 여기에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네, 예술가의 시민에 대한 경멸이 들어가 있고 예술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함께 살고 있다. 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시민을 좀 경멸스럽다. 그러나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에로틱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이제 토니 크레그가 한산젠과 잉의 홀름에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에로틱한 아이러니다. 거리감은 있어요. 아이러니. 그렇지만 제 부러운 마음이 있다. 쟤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반에서 수석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술가의 자에서 볼 때는 공부 이거 별거 아니야.
네, 공부가 뭐 대수냐? 나 예술가가 최고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왜 그리 공부 못해 하면 또 공부가 두 가지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병자, 탕아, 구계자는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 세기말 휘행드 시거릴 때 어떤 태폐적인 이런 의미가 또 있었죠. 예술가라 하면. 또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적인 또 그런 게 다 있었다. 그러면서 시민세계를 동경한다. 그건 안정, 정상성, 삶에 대한 애정. 이게 부르주아적인 건강한 삶에 대한 또 그 동경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만 하고 결혼함으로써 이제 다시 옛날에 부르주아 세계로 진입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그 안정감 때문에 절사 아주 그 편지 쓰고 해가지고 같이만이 야, 이 글을 이렇게 잘 쓰냐 해가지고 껌뻑 넘어갔다는 말도 있죠. 너무 글이 역시 작가라서 그 약간 속였죠 이제. 네.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가치아만 입장에서도 그 토마스 만의 어떤 내적 비밀을 알지만 이게 있어서 이런 대단한 작가가 되었다 해서 이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 정도 부부가 나오기 힘들다. 가치아만도 지적이면서도 또 다 그 넓은 품으로 안아줬죠. 그래서 상실된 아버지 세계에 대한 향수, 시민적 질서, 그리고 불안적 예술가 정에서 보여줄 강력한 권위를 갈망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군주, 아버지가 일찍 16세 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항상 아버지가 없죠. 작품에. 이런 권위가 필요했다. 그냥 예술가는 불안정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예술가들은 불안정한 예술가로 그냥 다 죽고 다 무너지는데 토마스 만은 역시 결혼을 잘해서 그 안정감으로 끝까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안 그랬더라면 뭐 죽었을 수도 있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전쟁 중의 생각이라는 그러한 에세이를 썼는데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그 독일을 야만족이라 그랬어요. 그때 훈족이라 그랬다. 예. 근데 사실 독일은 훈족한테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나쁜 놈은 훈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쁜 놈은 오랑캐라 그랬죠. 오랑캐의 의미가 야만이다. 영국과 프랑스 볼 때는 독일, 게르만은 야만족이야. 네. 그러니까 화가 났죠. 네. 그래서 문명과 야만. 영국, 프랑스는 자기는 문명이고 독일, 게르만족, 야만족이다. 그러니까 미네의 있는 주가 바바리아라고 그러죠. 바바리아가 야만 지역이란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야만으로 쓰고 있죠. 지금도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문명과 야만이 아니고 문화의 대립으로 치안시기에 우리는 문화지 야만이 아니다. 네. 근데 또 야만족, 원시족한테 문화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무시해서 가지 말이 야만족이죠. 원시족도 나름대로 다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 야만이 될 수도 있다. 문화와 야만이 연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같이 취급하고 전쟁도 이 바운더리에 같이 넣게 되었다. 문화, 예술, 전쟁. 그래서 전쟁, 옹호로 나가게 되었다. 예술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전쟁 같은 삶의 다른 원초적 힘에 필적할 만하다. 그러니까 예술과 어떤 삶의 원초적 힘, 전쟁 같은, 그래서 예술과 전쟁을 연결시키고 있죠. 네. 독일 사람들이 기표가 있다. 그러죠. 심원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민족이다. 네. 이러한 깊이가 있는 이런 심원한 점은 깊이가 얕은 다른 민족들이 볼 때 불안하고 저 인간들은 낯설게 느끼는 거죠. 네, 독일 종족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뭔가 깊은 면이 있다. 뭐 도스토옙스키의 깊은 점이 있듯이 독일 사람들한테도 내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면성.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좀 불안하게 여긴다. 예술은 젊을 때 비정치인 것이다. 진보, 계몽주의, 문명에 무관심하다.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거하고는
이게 바로 프랑스인 거죠. 프랑스인 거하고 예술은 다르다 했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프랑스에도 다 디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철학자지만은 작품도 썼죠. 예. 그래서 독일이 전쟁에 이겨야 유럽이 평화가 보장되고 또 독일제 영혼의 보존이 문화예술 신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겨야 이런 게 그대로 보존이 된다. 네, 독일의 군국주의, 윤리적인 보수의, 도수의 맞성 유의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괴테도 그렇지만 마성적, 독일 사람들한테 마성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좀 불안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거죠. 마귀시라는 거. 그게 이제 독일의 군국주의, 비스마르크의 군국주의, 또 보수주의, 네, 이것은 괴테, 쇼펜하우, 니체의 보수주의죠. 네, 이런 걸 하여튼 원용해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 이제 형제 갈등이 생겼는데 지난 시간에 마이산에서 보듯이 하인히 망가의 갈등. 네, 독일은 정신, 비정치적인 정신이다. 정신하면 그 당시 비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고 프랑스는 정치, 서구 민주주의, 계몽주의 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은 독일의 전쟁을 수행을 독일 특유의 문화와 정신을 수호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정당화해서 글을 썼고 반면에 형인 하인히 만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그래서 독일의 군국주의와 근주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평화주의적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제 평화주의적 입장이 하인히만인데 이런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프랑스에서도 롤랑 정도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하고 교유한 것도 서로 전쟁에 반대한다. 거의 지식인들 거의 릴케도 처음에는 전쟁 찬양, 네, 거의 99%는 다 전쟁 찬양 쪽이었죠. 네, 그동안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회가 너무 정체돼가지고 지루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터전을 다 환호해가지고 이제 힘을 한번 쓸만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무기가 발전해가지고 1000만 명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죠. 네, 그리고 니체가 전쟁을 옹호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건 가치 창조의 전쟁인데 진짜 전쟁 찬양으로 보고 그 다리파 화가들이 나가서 다 죽어버렸죠. 이 다리파라는 것도 니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인간은 달이다. 원숭이와 초인 사이의 그 달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니체 자라투스트라 말 두고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렸다. 다리파들이. 그래서 독일의 내면성, 정신의 깊이 이게 이제 토마스 볼 때는 최고 이제 존중할 만하고 이성, 진보, 민주주의 가치 네, 이건 하인히만적인 거고 프랑스적인 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프랑스적인 거는 네, 배신자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본적인 걸 옹호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성, 진보, 이성 같은 거는 또 헤겔 그리고 칸트적인기도 한 거죠. 예, 근데 디드로나 이런 사람 영향으로 프랑스적인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과 이거는 감성의 싸움이다. 그래서 만에게 전쟁은 정신의 깊이를 지닌 독일 표피적 문명이다. 예. 전쟁은 정신의 깊이를 지니는 그러한 표피적 문명, 비상적 합리주의 세력에 맞서 자신의 본질을 기한 투쟁이다. 예, 이건 프랑스적인 문명은 표피적이다. 네, 깊지 않다. 비상적 합리주의다. 그러니까 세템브리니도 네, 논리의 모순이 있는 거죠. 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싸우면 평화를 주창하다가도 둘이 싸우면 어떨 거냐? 그러면 이탈리아 편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카스텔라 볼 때는 모순이 아닌가 하게 되는데 결국은 네, 자기 나라 편든다는 점에서는 국수주의적 측면도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만 형제, 하인히만 형제 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학교 공부를 싫어한다. 네, 학교 공부 싫어하고
조용히 독서하기엔 자유로운 시간을 원한다. 게으르게 그냥 누워서 음악 듣고, 밖에는 음악 듣고, 책 읽고, 이게 좋은 거지. 네. 사업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하라 하는데 안 되죠, 애들이. 뭐, 엉뚱한 짓만 하고, 네. 그래서 청산하고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한심한 애들이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다. 학교에서 반항적, 성적도 나빴다. 체육도 못했다. 이 토니 크레거, 체육도 못하죠. 토니 크레거죠, 다. 학교 성적도, 학교에서는 뭐 아무도, 네, 구제불능이죠. 문학에 심취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네, 이거는 더 안 좋은 소리예요. 토니 크레가 뭐 글을 쓴다. 집까짓게 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공부도 꼴찌 않은 게 글 쓰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의원께서 한탈만 해도 했다. 이건 아버지죠. 토마스만의 아버지. 네, 그 리백 시 참사 의원. 쟤들 보면 한심이 나오죠. 그래서 시의원이 종종 기분이 안 좋았다.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다. 쟤들 사업을 물리줘야 되는데 사업할 능력도 안 되고 뭐 엉뚱한 짓만 하고, 네, 그래도 형보다는 토마스만을 그래도 쟤는 그래도 진정하게 하는데 하인히만은 뭐 엉망진창이었다. 생활이. 네, 방탕하기까지도 하고, 네, 술 마시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네. 나중에 독일어 선생 베케트를 만나서 이제 26년이네요. 마이선 나오고 2년 후에 선생님, 저학에서 무용한 학생 이상을 받았었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형편있게 받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작문을 배웠어요 정도. 독일어도 못하고, 네, 카프카도 독일어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토마스 만도 독일어 성적 뭐 안 좋았지만 글쓰기는 배웠어요 정도. 네. 그러니까 선생들이 볼 때는 뭐, 네, 드러나지 않는 아이죠. 선생님이 토니 크레거 관심도 없죠. 한수 한재만 1등인데 걔만 신경 쓰지. 뭐 토니 크레거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뭐, 네, 춤도 못 춰. 네, 춤도 추다가 뭐 이상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형제 간에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형은 동생을 권력의 정신적 시녀다. 근데 군주의 시녀에 불과하다. 동생은 형을 문명 작가, 이건 카스토프가 세텐브린을 문명 작가라고 공개한 것처럼 딱 그대로 반이죠. 네, 하이니시는 자유와 시민권을 옹호한다. 이 뭐 아주 앞서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시대죠. 뭐 지금도 이런 걸 뭐 네,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독일 시민계의 봉건적 노예 근성과 비민족 사고방식을 날고 비판했다. 이거 뭐 충복, 네, 충복 같은 작품에서 이런, 네, 독일의 그 노예 근성, 비민족 사고방식, 네, 이건 노신의 그 아쿠 정전이 비슷해요. 네, 그 중국의 이런 형편없는 그런 네, 사람 뭐 정신승리하고 이것도 노예 근성이라는데 이게 바로 그 책도 보니까 그 니체의 도덕, 주인 도덕, 노예 도덕, 니체한테서 왔더군요. 그러니까 노신도 일본에서 유학했어요. 일본에서는 다 번역되어 있었죠. 1900년 초에 벌써. 그러니까 니체한테서 영향을 받았다. 노신도. 예. 그래서 뭐 의학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 되겠다. 문학하게 된 거죠. 토마스는 시민계급 몰락 전쟁을 문화 미학적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그 부덴부르크의 몰락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써서 자신의 몰락을 가지고 다시 자기는 부활을 했죠. 정치가를 저열, 부패한 유형으로 본다. 이건 니체의 시각이 그랬다. 그러니까 니체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정치가는, 네, 형편없는 제란 존재야. 뭐 지금도 우리 그런 시각이 많죠. 정치가들 보면, 네, 권력, 중도, 뭐 다 자기 정치하고 지금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정치인, 정치가, 네, 뭐 스테이츠먼하고 폴리티션, 스테이츠먼은 그래도 빌리 브란트 같은 위대한 정치가고 소정치인, 네, 소인배 정치인 이렇게 또 나누어 보기도 하니까 부정적, 긍정적이 있는 거죠. 당연히 정치가 당연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예. 하여튼 저는 뭐 검찰, 판검사의
그 권력도 제어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의 권력도 특권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자기들은 계속 세위 올리고 네, 시의원도 그렇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이 그것도 좀 결국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이니히 만이 이제 에세이 에밀 졸라 1915년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관 20년 지나서 에밀 졸라를 기리면서 썼는데 이건 또 이제 동생 토마스 만에 대한 공격으로 읽혀져 가지고 대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에밀 졸라를 이제 문학 정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독일 시인들의 전쟁 지지 비판한다. 독일 지식인들이 다 전쟁을 지지하는 계열에 썼죠. 네. 근데 하이니히 만은 그렇지 않았다. 계몽, 공화주의적 문학을 이상으로 삼았다. 하이니히 만은 국가주의, 군국주의 동조한 지식인과 독일 문단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히틀러의 국가주의, 군국주의가 다 씨앗이 다 있는 거죠. 이건 이제 1894년에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을 때 유대인 장교가 독일의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뭐 종신형, 악마의 섬으로. 근데 증거란 것은 위조 문서, 조작,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범죄인으로 만들었죠. 그것도 종신형으로. 네. 군부는 하여튼 자기 잘못은 다 은폐하는 거죠. 네. 이 사건 때 하이니히 만은 졸라의 정치 개입을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문학이 미적 대상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토마스 만 동생처럼 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와도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에 대한 공격이죠. 너는 미적인 뭐 그런 형상화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에밀 졸라의 그 에세이 나는 고발한다. 1898년에 몇 년 후에 나온대요. 나는 진실이 앞으로 나오도록 고발한다. 그래 이거 쓰고 나서 명예훼손죄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하고 영국으로 쫓겨가야 되었다. 프랑스도 참 나쁜 나라였죠. 진실을 말하면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했지만 프랑스에서 살 수 없었죠. 에밀 졸라. 예. 이걸 이제 하이니히 만이 높이 평가하니까 둘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미적 대상만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식의 구토 토마스 만 동생을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은 국가가 잘못해 누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졸라가 사회적 매장을 각오하고 인생을 걸고 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때 이 참가는 유대인 기자가 있었는데 테오도 헤르젤이라는 사람이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조작당해가지고 정신하니까 결국 시오니즘을 생각하게 돼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 판결 참관하면서 뭐 완전 조작해가지고 뭐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찍 죽더군요. 뭐 40대 초반에 이게 이제 출발이 이 사람한테서 드레피스 사건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 중에 세계 평화라는 에세이를 쓰는데 국제주의적인 평화 개념 이건 하이니히 만적인 거고 민족주의적인 이건 토마스 만적인 이렇게 또 갈등을 이렇게 되죠. 형제 갈등이 일어난다. 역시 하이니히 만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장담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패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가 왔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독일이 이겼으면 군주제가 유지되겠죠. 빌헬름 2세 황제. 짐으로써 민주주의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갈등에서 그래도 하이니히가 형이니까 편지로 우리 싸우면 되겠냐 화해하자. 하지만 토마스 만은 좀 꽁한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모독했어 해가지고 형은 손을 내밀었지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둘이 갈등이 아주 큰 사건이었다. 하이니히 만은 전쟁이 문화와 무관하다 하는데 안 그렇다 본 거죠. 뭐 사실 전쟁이 문화와 뭐 무관한 형주쟁이 맞죠. 나는 민족주의라 생각했지만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 토마스 만이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그래도 좀
뭐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 정도는 아니었다. 전쟁이 문화와 무관한 주에 참을 수 없었다 하는데 뭐 왜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관한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예술, 전쟁 뭐 이런 게 다 그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날 무렵에 아이러니와 급진주의적인 글을 써서 아이러니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이고 급진주의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는 정신의 자유로운 유희고 삶에 대한 애착과 지적 거리두기 결합이다. 네. 그러니까 삶이란 것은 여기서 한 산센 같은 건강한 삶이 부럽죠. 그러면서 거리를 두겠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게 에로틱한 아이러니라고 칭하는 거죠. 네. 예술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립적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고 모선을 드러낼 능력을 가진다. 뭐 이 자체는 또 맞는 거죠. 네. 이 객관화가 중요하다. 이건 괴테도 항상 객관화의 정신이 중요한데 토마스 만은 아이러니를 객관화의 정신으로 봤죠. 네. 그 점은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아이러니스트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또 장점이 있다. 그런데 토마스 만은 급진주의에서는 정신이 허무주의적, 이적이다. 아이러니에서는 변화를 받지 않게 보수적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한 건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우겼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독일적인 정신, 괴테, 쇼펜하우, 니체는 다 보수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우러러보고 독일이 다 높이 평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 선 거죠. 독일은 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군주제 옹호를 할 수밖에 없죠. 반대하다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비해서는 후진적이고 프랑스는 또 영국에 비해서도 후진적이었다. 볼테르나 디도로 때 보면 다 문제가 생기면 영국으로 도망치죠. 영국은 좀 더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나는 비정치적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방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그 다음 나중에는 이거 창피한 글로 되었죠. 독일 민족주의 수호자 시를 썼고 니체가 그랬죠. 정치로 멀수록 고귀하다. 우리도 지금 이런 말 하죠. 정치야 멀수록 고귀하고 그 가까운 천박하다. 이건 다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보수적 정치 선택을 비정치적 위장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수적 정치 선택하는데 이게 비정치다. 이게 위장했거나 자기를 속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수 문화, 서정주나 이런 사람 순수 문화 하지만 친일했고, 다 독재 순회이기 때문에 비정치가 아니죠. 엄청난 정치적 혜택을 누리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신의 정체에 대한 문화의 이름으로 지향했다. 정신은 예술이고 비정치인데 정신이 정치화한다는 거 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보수주의는 예술가의 근본 본능이다. 예술가가 꼭 보수이야 하느냐. 하이네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죠. 근데 토마스의 하이네도 받아들였는데도 이런 말 한 거 보면 하이네의 정치적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시적인 다른 것을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비정치성을 옹호했다. 서구식 의회민주의 정치를 거부했다. 이건 프랑스, 영국 정치, 문명 거부의 입장이었다. 독일은 특수한 나라이다. 그래서 독일이 보수적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프랑스, 영국에 먹히는 수가 있다. 한계와 자기 극복의 출발점이 자기 어떤 좀 한계죠, 이런 게. 그래서 자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나중에 이 책을 이제 자기 오류의 기록이라고 자기 반성했는데 이제 독일 공화국을 썼을 때 이제 반성하죠. 이 반성하니까 보수적인 이걸 보고 환호한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났죠. 배신자라고 이제 비판하게 된다.
그래서 독일공화국이 이제 전쟁 끝나고 한 4년쯤 지났네요. 이제 사상, 정치 변모, 이때 마이산 쓰는 중이죠. 이제 끝 마무리할 시점에 이제 이런 걸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외무장관 발트 라테나우가 암살당한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안 된다. 극우 준 군사조직한테 암살되었다. 그래서 애도사이자 정치적, 최초의 이제 정치적 제대로 된 선언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을, 하인리히만을 독일공화국의 선구자라고 칭송하게 되었다. 독일의 미래는 공화국에 있다.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러나 히틀러를 따르는 1924년에 이제 나이추쟁 쓰고 상당한 사람들은 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 그 부인 다 히틀러 나치 추종자였죠. 네, 엄청난 대기를 했는데 공화국은 미미하고 그 히틀러 지지하는 쪽이 더 압도적이라 볼 수가 있다. 마음속에서는 군주제가 훨씬 더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를 민주주의와 결합식으로 시도한다. 원래는 낭만주의와 민주주의 무관한 건데 자꾸 문화, 낭만주의, 원래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민주주의하고 결합시키려고 경강부회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작가 노발리스가 쓴 보편적 시대, 인류의 화합이 바로 공화국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한다. 이건 뭐 좀 과도한 자꾸 원래 좋아하는 거는 낭만주의인데 민주주의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으니까 이거를 거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자꾸 쓰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사랑이다. 존엄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간성,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데 민주주의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꾸 이제 자기를 다독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거부한다. 소비에트 볼소의 비점도 거부한다. 이게 토마스 만저 어떤 중용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정의와 인간적 연대를 실현한 인간적 공화국을 꿈꾼다. 네, 이렇게 독일 공화국은 인간적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공화국이 실현된 나라는 없어요. 네, 동독의 여성 운동가나 동독 비판하는 동독의 운동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걸은 게 인간적인 사회주의, 네, 철저하게 억압하지 말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안 되느냐 주장했는데 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죠. 차라리 옛날에도 마르크스 이념이 가장 잘 실현된 나라가 동독이 아니라 서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독일 같지만 마르크스 이념이 현실에서는 변질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북한하고 남한의 경우에도 마르크스 이념이 더 잘 구현된 나라가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다. 그게 맞아요. 예. 이 밥에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게 자기가 사회주의 되면 할 수 있는 우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마음대로 물건 살 수 있고, 예. 실제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네. 마르크스 이념이 동독, 서독, 그리고 북한, 남한, 어떤 게 더 아니야? 남한으로, 한국어로 그렇게 이야기하 그게 맞아요. 북한은 왕조, 전제주의도 저런 전제주의가 없는 거죠. 예. 역사상 그런 최고의 폐악질 나라고, 하여튼, 차라리 베트남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동 자유도가 조금은 나은데, 예. 우리 남한은 있어서 아마 더 심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마르크스가 살아나보면, 예수가 살아나보면, 기독교 보면, 저거 아니다 하고, 마르크스 보면 사회주의 저거 아니다 할 가능성이 100%다. 네, 아까 말했죠. 공화국 연설의 끝은, 아까, 인간은 착한 마음과 사랑 위에 생각에 대한 지배권을 죽음에 넘겨서 안 된다라는 마이산에서 눈의장의 꿈의 종합을 이제 공화제의 복음으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공화국과 마이산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10년쯤 싸우다가 아까 이제 형의 생각에 동조하니까 이제 뭐 자연적으로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형이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험준한 산을 넘어 이제 사이좋게 길을 갈까. 네. 형은 1918년에 충복으로 잠시 인기를 끌고, 네, 6주 만에 10만 부 판매, 엄청난 성을 거뒀죠. 네, 이건 뭐 1차 대전 전에 완성해 놓았는데 전쟁으로 잠시 미루어졌다. 빌헬름 2세치와 독일의 민족주의적 권력구조 예리하게 풍자 비판했다. 네, 이건 뭐 아큐정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죠. 독일의 어떤 민족주의적 권력구조, 이걸 독일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독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위대한 빌헬름 황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다 보고 있다는 아주 기분 나쁘겠죠. 네. 그러자 아까 동생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자 한 4년 들어서 이제 형의 정치 입장을 수용했다. 그래서 마이산이 나왔는데 마이산이 그렇게 좀 모순되는 게 끝에 가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게 아직 죽음에 대한 애착, 낭만주의에 대한 애착, 보리수에 대한 애착이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마스는 계속 좋아해요. 낭만주의, 보리수, 그리고 바그너 좋아하지만 그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2의 계몽주의 이야기한 게 이 문제점을 직시하지 안 그러면 또 어떤 야만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 아팠어요. 급성 복막염 1922년에 형을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우리 손잡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네, 아름다운 이제 길을 걷게 되었다. 네, 10년간 이렇게 정말 아주 격렬하게 싸웠죠. 그 왼수도 네, 그러니까 가치와 만이 네, 어떻게 중재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 네. 28년에는 문화와 사회주의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아까 말했듯이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다른 거죠.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문화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려고 한다. 자꾸 이렇게 정치하고 우겨 넣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치를 해면해서 안 된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이거는 좀 말이 맞죠. 전제 정치, 중국의 문화가 없는 거죠. 네, 유신시대 문화가 우리 다 금지곡 시키고 하니까 영화도 뭐 다 금지시키고, 네, 나쁜 정치일 때는 문화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무리 뭐 드라마 잘 만들어 했지만 자유를 안 주고 되겠어요? 우리는 모든 자유, 우리의 나쁜 점을 다 드러내는 기생충이나 우리 안 좋은 모습을 다 드러내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 나섰지. 시진핑한테 중국을 이렇게 그리면 당장 잡아서 네, 처형시키겠죠. 안 된다. 정치를 예민하게 쓴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문화는 도마는 독일적 정신으로 봤고 사회주의는 사회적 정의로 봤다. 정치와 무관한 내적 수양이나 예술 가치를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문화는 토마슨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정치와 무관한 이런 것이다. 사회주의는 네, 경제적 평등과 노동자 권리 중시하는 실천 운동으로 봤는데 이제 이것만 자기가 택하다가 사회적 정의, 경제 평등, 노동자 권리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겨우 이제 늦깎이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와 모스크바 간의 동맹과 협약이다. 마르크스가 헬들을 읽어야 독일이 잘 될 것이며 독일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네, 이건 대척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와 모스크바, 네, 이거 정치하고 이거 문화, 마르크스, 네, 정치, 헬들린 시인인데 이때는 이제 토마스 만이 헬들린을 잘 몰랐어요. 헬들린이 그리스를 이상으로 삼는 시인,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비정체적인 순수한 그런 그리스적인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순수 예술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1910년, 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새로 발굴되면서 헬더린은 아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자코방적인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네, 그 기숙사를 같이 썼어요. 헤겔하고 누구예요? 셸링하고 헬델린. 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 1학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치에 민감하고 우리도 좀 저렇게 깨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헬델린이 나중에 미치게 되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혁명은 잊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미치게 되었다. 36세 미쳐서 74살에 죽었는데 30 몇 년 다 미친 상태로. 그래서 이제 미친 광기의 시인으로 아주 순수한 시인으로 알려지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정치의식이 있는 시인이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띠지에 마르크스와 쇼펜하우어를 읽어야 된다. 네, 쇼펜하우어의 어떤 비정치적 문제점, 그리고 마르크스의 또 문제점을 서로 직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기에 그냥 넘어가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은 뭐 어차피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한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대학교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책을 못 읽어요. 다른 건 다 허접하고 이거 못 안 읽는다. 이거 뭐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이게 저는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기본적인 그러한 서적을 읽고 마르크스 가는 거가 더 필요한데 반대가 되니까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제가 볼 때.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내세우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어디 뭐 그냥 한번 이게 들어가면 힘들다. 자기 반성 이게 힘들다. 뭐 작년인가 김민인 평론가가 뭐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그런 두 개 사람을 써가지고 뭐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유시민이 뭐 북토크 해가지고 굉장히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친한 친구인데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고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거의 죽음 상태, 암도 걸리고, 한 보름 정도 고문받았으니까 뭐 김건태도 그렇고 고문받아 일찍 죽었죠. 이번에 돌아가신 이해찬. 강력한 사람들은 고문을 오래 견뎠죠. 그러니까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보통 뭐 평범한 사람은 가면 한번 때리고 하면 그냥 빨리 그저 털어놓아야 되는데, 김명희는 보름 고문받고 털어놓았어요. 털어놓는다는 게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그냥 아무나 뭐 다 그냥 털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의식이 있어요. 내가 털어놓은 바람에 내 친구들이 다, 그때 뭐 무림 사건 친구들이 다 걸려들었어요. 우리 동문과에도 그 주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뭐 1년 얼마, 2년 얼마, 그 달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 친구가 만나서 김민희 전원 때문에 다 트는 바람에 다 달려갔다 하면서 또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김민희 볼 때는 죄의식이 있죠. 내 때문에 빨리 그냥 적당히 털어놓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죠. 간도 안 돋고 얼굴이 시커멓고 반죽음 상태. 제가 그 평론을 다 읽어봤는데, 이념이 너무 강한 게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반성하지만 너무 강해서 지금 현실에 적응을 좀 힘든 점이 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 형은 뭐 서울법정에서 검사고, 그때 자기 또 큰 형은 뭐 육사를 가지고 다 최고의 그런 쪽이에요. 혼자의 막내가 이렇게 반항적이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운명, 정치 거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제 바뀌었죠. 예술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은 지성을 뿜은 가정을 상징한다. 이제 점점 하인히만 쪽으로 많이 타간 거죠. 하인히만이 볼 때는 동생이 이제 제법 쓸만하게 좋아졌어. 뭐 자동 화해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하인히만은 글을 마구 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토마스 만은 아주 정밀하게 세심하게 해가지고 조탁이 엄청 되는데, 하인히만은 뭐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마르셀 라이히 나니찌개라는 평론가도 하인히만 작품 뭐 지금 다 던져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그래도 충복하고 오물 교수 정도는 뭐 봐줄 수는 있지만 작품은 뭐 그냥 평범해요. 비판은 점은 있지만.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나는 간단히 할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받았다.
네. 우파 지식인 나치 세력에서 이제 화가 났고 너 왜 저러느냐. 네. 그리고 좌파 지식인 쪽에서는 너 이제 환영하지만 너무 약하다. 예. 이것은 정통 그 좌파에 볼 때는 이념적인 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래도 하여튼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좋았는데, 그래도 이런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를 볼 때는 네, 사회주의가 만의 사회주의가 지나치게 고상하고 관념적이다. 뭐 이거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회적 정의에 불과한 거니까 가짜 사회주의라 본다. 네, 이 사람들은. 토마스 만이 말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들의 도덕적 연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도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연대를 해야 된다로 바뀌게 되는데, 진짜 투쟁이 아닌 예수적 유일한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진짜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볼 때는 뭐 좀 허접하다. 예. 그러니까 나치 시대에 보면 사회민주당하고 공산당이 엄청 많았어요. 아주 강력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사회주의 하면 인기 캐릭터였어요. 노동자들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치가 온 것은 공산주의하고 사회민주당이 싸웠어요. 서로 사촌끼리가 더 격렬하게 싸우면서 그냥 네, 협력을 못하는 바람에 나치를 불러야겠다. 그런 게 있죠. 네. 이제 나치 등장하기 직전에 이성에 대한 호소, 이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비이성의 광풍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때 이제 그 소설 또 파시즘의 도래를 경고하는 소설을 쓰기도 하죠. 민주주의 진보편에서 내린 최후 통첩이다. 나치당은 네, 2% 얼마 안 되다가 세계 더 공황이 나면서 급소하게 늘었어요. 5%, 10%, 뭐 30%. 예. 경제가 안정될 때는 거의 뭐 1, 2%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어려울 때 극우가 준동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저런 것은 네, 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20대도 그 극우 쪽으로 많이 있는 게 너무 장래가 취직이 안 되고 막막하고, 중국도 다 지금 AI 때문에 취직을 못 하게 되죠. 미국도 뭐 스탠퍼드 대학 나와도 이제 뭐 갈 데 없고 AI 기업에 뭐 10만 명 자르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 네, 좌우의 극단주의 세력에 포위당한 상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아주 약한 상태였다. 양쪽에서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즘을 낭만적 야만주의로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성, 계몽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침륜되었다. 피와 땅 이데올로기는 문명과 진보에 대한 반동이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내세운 피와 땅 이데올로기, 문명과 진보에 대한 반동이다. 예, 이제는 뭐 세템버린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지했는데 이거는 이성과 사회적 정의가 결합된 제3의 길을 사회적 민주주의가 있지.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런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 지식인의 책무를 경고했다. 지식인과 부르주아 작가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 끌려가게 된다. 네, 뭐 브레이트의 시도 있죠. 네, 잡혀가는 거 다 방관하다가 결국 너까지 잡혀간다는 그런. 결국은 이제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서 히틀러 등장 무렵에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마르크시즘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뭐 다른 거죠. 시민적 휴머니즘 전통이다. 그리고 보수적 국수주의적 파시운동은 비합리주의로 역행한다. 예. 결국은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선거 부정론자 결국 다 얘기하고 연결되죠. 그런데 보니까 토마스 만의 그 운전사로 일한 제법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나치의 밀정이었어요. 여기서 다 보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토마스 만 집으로 매일 익명의 핵발 편지가 쇄도하게 되는데, 한 번은 소포에 불단 부대무릎가의 사람들 이 책에 불태워가지고 너도 불태우겠다. 이런 것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이네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사람도 불태운다. 이게 하이네가 말했는데 결국은 히틀러 시대에 비슷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로서는 좀 어색해요. 부르주아도 뭐 대부르주아 계층인 토마스 만이 노동자, 뭐 이때는 주로 사회주의자,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이죠. 노동자들은. 연설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네, 조금 멋쩍게 했지만은, 어렵고 또 난삽한 연설이지만 노동자 청중들은 너무나 고마워했다. 이때 벌써 토마스 만은 노벨상 수상자죠. 노벨상 수상자가 노동자들 앞에 와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어떤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연설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 때 못 알아들어 너무나 고맙다. 박수를 쳤죠. 네. 이거 참 이러기 힘들죠. 네. 우리 지식인들이 노동자 앞에서 연설하면서 누가 있어 하면 빨갱이, 이거 네, 위험하죠. 학교에서 자를지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히틀러가 등장한 다음에 이런 에세이를 썼는데, 그래서 브라더 히틀러인데, 히틀러하고 형제인가 하는데, 네, 다 독일의 그 민족주의 국민들은 히틀러하고 내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다. 민족적 문화적 뿌리가 형제다. 네가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라 다 비슷한 점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와 야만은 네, 뭐 같은 병리 현상이다. 그러니까 야만족도 다 문화가 있는 거다.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 히틀러는 뭐 화가 그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권력 집착으로 변형되었다. 그래서 내적 성향이 이런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는 역사적 토양이 되었다. 내면성에게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바그너 음악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히틀러도 뭐 바그너 음악, 네, 뭐 뉘른베르크에서 그 바그너 음악 틀고 그랬죠. 민족적 정치인과 원천을 삼았다. 그런데 예술을 권력 선전 도구로 활용했지만 토마스 만은 바그너를 문명, 심리, 문화적 거울로 보았죠. 그래서 히틀러에게 바그너는 정치적 상징과 권력 강화 도구, 이 점은 다른 거죠. 네, 서로 좋아했지만. 그런데 히틀러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딱히 바그너를 좋아한 건 아니었다 그래요. 히틀러의 특이한 그 바그너,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히틀러도 그 감옥에서 쇼펜하우, 칸트 엄청 읽었어요. 혼자 쟤 왜 그래? 그 다른 감옥 제 책만 읽고. 히틀러 볼 때 저 머저리 같은 것들은 뭐 어떤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런데 히틀러는 왜곡했어요. 칸트 철학 그리고 쇼펜하우, 니츠적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이제 자기가 초인이고 다 왜곡을 해버렸다. 그래서 히틀러는 권력 잡는 방편으로 뭐라 했느냐. 내가 안 잡으면 독일 공산화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토마스 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다. 네. 우리도 지금 맨날 그렇게 파악하잖아요. 공산화. 예. 문재인 되면 공산화된다. 이재명 공산화된다. 노무현 공산화된다. DJ 공산화된다. DJ 공산화된다. 몇 년 됐어요, 벌써? 40, 50년. 예. 아직 안 됐지만 마르크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공산화일지도 모르겠다. 예. 저도 옛날에 대학 시절에 부산에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그때 DJ가 이제 돌아왔을 때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DJ가 뭐 대통령 되면 공산화된다. 그렇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더군요. 야,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어머니가 이럴 정도면 얼마나 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아, 이 민심이란 게 이렇게 다 공산화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품고 있구나. 이게 무섭더군요. 근데 엄마한테 절대 안 그렇다 해도 긴가민가 아들이 그러니까 알 텐데 긴가민가. 예. 아직 하여튼 안 됐죠. 네. 우리가 뭐 주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치 정권이 이제 공개 반박하게 이른다. 2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나치 언론은 조국 배반자 유대인 친구라고, 또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핑계가 좋죠.
네, 처음에는 히틀러 공격을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뮌헨에 여행 다니다가 이제 강연 다니다가 뮌헨에 집을 찾고 여권 기한을 연장해서 어떻게든 독일에서 어떻게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나치 정권의 혐오감을 표시하고 일단 이거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 반박에 나섬으로써 독일에 살 수 있게 되고 그래 뭐 도망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프로이트가 토마스 60세 생일 축하 인사로 60세니까 몇 년도요? 25. 네, 당신은 판단이 혼란스러운 시대와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걷고 다른 그런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이트가 토마스 만을 찬양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935년이네요. 요때네요. 35년. 네, 공개 반박하니까 프로이트도 못 살고 이제 영국으로 도망쳐서 곧 죽었죠. 프로이트는 뭐 비정치적인 사람이지만 뭐 나치 저런 정치가 들어오면 살 수 없는 유태인이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대한 경고하면서 파시즘은 악 그 자체다. 네, 파시즘은 관용 부정하는 반유럽적 힘이다. 인간성, 관용을 부정한다. 네, 지금 파쇼진 그런 사회 거의 다 우리 세상이 그리 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주변 나라가 다 파쇼 비슷한 나라죠. 시진핑, 뭐 김정은, 일본, 네, 그 참 우리나라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야만성과 중세적 망상이 되살아나는 형태이다. 야만성과 중세에는 뭐 낭만주의가 중세에서 유리하고 있다. 혈통신화, 민족 우월주의, 이게 인종주의,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벌써 옛날부터 비합리주의, 반계몽주의 네,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걱정적으로 커져 나온 것이 파시즘이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이런 일이 생기더라. 독일도 네, 경제 어려움. 그래서 유럽 지식인과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 천시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니체 공격이죠. 쇼펜하우 정치를 천시하다가 된통 당하게 됐다. 너희들도. 네, 나치즘, 볼시즘 다 안 좋다. 쌍둥이 같은 적대적 동반자로 서로 네, 자유를 압살하는 전체주의다. 반자유, 반민주, 반인민주의. 이번은 공동적이다. 네, 뭐 우리도 유신시대 남북한이 다 적대적 공생을 했다 그랬죠. 우리 유신 그 헌법할 때 북한은 또 그 형법 개정에서 철권 통치를 시작한 게 같은 연도죠. 1972년.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만 꺼리들으면 뭐 보수는 어떻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밖에 없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다. 나치의 위입을 가수평가하고 권력적 유화정책 펴는 건 자살 충동이다. 아주 세게 발언하네요.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형이 하이니히말이 네가 내보다 더 급진적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하이니히말은 말해도 별로 안 알아주고 토마스 말하면 부각이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떠죠. 그러면서 그 에리카만한테 야, 너 그 네 아빠가 내보다 더 급진적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럴 정도로 아주 네, 급진적으로 변화됐는데 이제 그 토마스 만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919년에 고찰, 비정치인의 고찰로 본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반나치로 나가니까 국적도 박탈하고 박사학위도 박탈해버렸다. 네, 좀 치사한 나치죠. 지금 트럼프와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런 편지가 왔다. 네, 기아 국적이 박탈된 후 학위자 명대 삭제 전달합니다. 이렇게 30년에 본 학장이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반국가적인 발언했어요. 반독일 발언. 반국가적 망명자들 편들었어요. 제3제국 히틀러 모욕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자꾸 반국가적 인사 쳐다나가. 네, 이게 딱 똑같아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반국가적 사람이다. 네, 토마스 만도 반국가적. 그러나 토마스는 망명가하고 한 유명한 말이 1938년에 내가 있는 곳이 독일이다. 내가 문화다, 독일 문화다. 네,
나쁘게 엄청 오만하게 내가 독일 떠났지만 내가 가는 것은 다 독일이 따라다닌다. 이 편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신문에도 나오게 되었죠. 이게 됨으로써 이제 독일 자유 대사 역할을 하고 이제 경계랑 공격을 받게 됐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토마스 만이 강력한 이제 화도 많이 났죠. 이제 국적도 박탈을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체코 국적을 잠시 받게 되었죠. 체코에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이때부터 망명자의 대변인이 되었고 많은 도시 초청을 받았고 격려 편지를 받았다. 이제 위대한 토마스 만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그네스 메이어라고 워싱턴 포스트 주필 사장의 부인이 토마스 만 대단한 사람이다. 미국으로 초치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강연 갔다 그 다음에 돈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루즈벨트도 만나고 그리고 어떤 강의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다 하는데 이때 보면 승리할 것 같지 않죠. 1938년 이 최악의 상황일 때 결국은 파시즘은 전쟁, 폭력밖에 없다. 트럼프도 지금 전쟁 계속 하려고 그러고 트럼프도 지금 계엄밖에 할 게 없어. 내란 계엄 그쪽으로 결국 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민주주의는 역사의 필연이다. 승리는. 파시즘 결국 내부 모순으로 장기 지속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자유평등, 인간 존엄성, 인류를 미래는 민주주의가 이끌어야 된다. 속으로는 극 엘리트주의자니까 안 맞지만은 민주주의는 형태는 이걸 해야 되겠죠. 민주주의 하고 나서 엘리트 시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엘리트주의자들은 대충 민주주의 싫어하죠. 이거는 아니다. 자기가 특권 누려야죠. 허접한 것들하고, 천민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 특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선거 부정론자에다 엄청 대화를 못해요. 참 큰일이다. 자기는 최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서울법대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너무 충격적이죠. 차라리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은 정상인데, 뭔가 경제, 그리고 권력, 이게 중독, 그쪽으로 매몰된 사람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문제됐다는 것은 미국도 느끼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때는 미국이 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게 되었으니까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문화와 정치, 이것은 이제 대척적인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글을 썼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어떤 보수적 문화가 히틀러 등장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자기 비판하는데 이것은 주로 쇼펜하우 비판. 자기가 아주 전적으로 많은 걸 받아들였는데 쇼펜하우에게서 미적 간조 이런 걸 받아들였고 고통을 숙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걸 받아들였다. 귀족적 염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 쇼펜하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였다. 니체도 그러고. 그런데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면 불의의 맛을 줘도 사라지지 않은가.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민주주의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비관주의는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지 않는 철학일 가능성이 있다. 비관주의는 다 고통스럽고 염세적인데 아픈 사람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불의의 맛을 싸우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 철학은 악에 침묵할 정치적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미적 간조 이런 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와 결합될 때는 아주 위험한 철학이 된다. 이때 1938년도 이 무렵에 또 쇼펜하우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민중을 전제적인 천민이라 불렀다. 네, 18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헌법 제정하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편하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네, 장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시위자들이 폭동 일으키고 가니까 사격 더 잘하도록 오페라 쌍안경을 빌려주면서 조준하게 했다. 이게 에세이에 이게 있더군요. 예. 그럼 소편나무는 자기 재산을 이제 시위자들이 자기 집을 부수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했다 하지만 소편나무 볼 때는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봤어요. 예. 이게 고상한 태도인가? 그러니까 프로이센 장교 편을 들었다는 거죠. 물론 정치 입장이 두 가지 있으니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토마스 만을 볼 때는 이거야말로 반동적 열정이다. 내가 젊은 시절 너무나 많은 걸 배웠지만은 이 중요한 혁명 시점에서 결국은 부덴브루크 일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토마스 만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BBC 방송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에 망명 갔죠. 40년, 45년, 한 4, 5년 정도 매달 방송했는데 이걸 테이프 같은 거 어떻게 보내는지 하여튼 힘들게 한번 보낸 것 같아요. 지금과 달리 이거 보내는 것도 아마 힘들었다. 파셔 조율이라는 좋은 독일 전통에 호소했다. 미국에서도 백장미단, 숄형 남매, 포르스용섭 존재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죠. 언론 검열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알고 있었다. 히틀러의 잔악한 정치를 공격하니까 독일인들은 그래도 나치 편들어서 전쟁 이겨야 되겠죠. 우리 자식들은 다 러시아 전쟁 나갔으니까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죠. 토마스 만은 독일이 전쟁에 져야 된다 입장이고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지면은 우리 자식들 다 죽는데 그리고 레닌그라드 무너질 때 동사한 사람이 몇십만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독일 대학생들 편지가 있어요. 부모 보내는 이제 우리 후퇴하고 있으니까 2주 내면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편지 보내는데 다 죽었죠. 예, 그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히틀러가 정치적인 자해가 아주 천재라고 경강보호해가지고 장군들 말을 안 들었어요. 장군들이 이래라 하자, 레닌그라드 빨리 하자, 방어하자 하는데 내가 최고야 하다가 계속 그랬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죠. 장군 말 안 듣고 하다가 많이 피해를 봤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인들은 먼 데서 우리한테 훈계를 하느냐 좀 언짢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를 독일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독일이 세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유럽의 도가 아닌 독일의 유럽화. 이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했죠. 다 아시아를 일본화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일 똑같죠. 유럽을 독일화. 토마스는 그런 게 아니다. 반대로 독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를 유럽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거의 100% 그랬겠죠. 대동아 공영권 했을 거고 독일 사람들 히틀러 아닌 쪽에는 다 우리가 유럽을 먹어야 된다. 이쪽에 있을 테다. 그러니까 이 전체 대다수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걸 여러분 살살 읽어보면 되겠죠. 나치로 기결된 독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 역사는 오래된 나쁜 역사입니다. 이건 비열하고 추악해진다. 독일 이런 역사를 독일 정신의 역사와 혼동하면 안 된다. 독일 문화는 이런 건 아니었다. 극단적인 비관주의며 평화를 해줄 수 있는 오류이다. 그러니까 인종주의. 독일의 내면화나 비합리주의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또 히틀러의 초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경강부회할 요소가 있는 거죠. 초인. 그런데 니체는 반대 입장이었다. 국가주의 반대 입장. 국가가 최고의 괴물이다 했었죠. 국가주의 반대고. 그런데 엘리자베트 여동생이 히틀러 만났어요. 오래 살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오빠가 당신 같은 사람을 초인으로 했어요. 거짓말하고 우대받고 그러다 민 후에 죽긴 했지만 이 여동생이 아주 나쁜 여자고 여동생 남편이 헤르스트라고 극우 인종주의자였어요. 네. 그래서 니체는 둘이 결혼하는 것도 반대도 했지만 가지도 안 했어요. 결혼식에. 저 인간 같지 않은 인종주의자. 그러니까 반대였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이제 인종주의자였다. 물론 유대인 공격도 하기는 하죠. 유대인 공격은 유럽 독일 공격하고 똑같은 거죠. 인류를 공격했으니까. 유대인 공격만 빼내면 전체를 봐야 돼요. 여성 공격도 했지만 인간 공격, 남자 공격은 당연히 더한 거죠. 네, 이제 45년에 망할 때는요, 12년 되었다. 네. 히틀러 오류는 죄악, 숙명이었다.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 희망과 확신. 네, 이러한 수치스러운 에피소드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45년이니까 몇 달 안 남았네요. 5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했죠. 에바 브라운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흉몽을 꾸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네, 이때는 이제 거의 40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좀 희망이 있다. 네, 이것은 이제 독일과 독일 에세이는 파우스트 박사를 43년 내에 쓰다가 아팠어요. 저번에 폐 침륜으로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었죠. 그때는 위험한 병이라 아니라고 속여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또 히틀러 문제도 있고, 독일인이 어떤 우리가 문화민족이고 괴테의 민족이고 쇼펜하우 민족인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야만 인간이 나타났냐, 그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역시 독일 정신사의 깊은 뿌리에서 나름 필연 악마적인 건 독일 자체에 있다. 좋은 독일, 나쁜 독일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좋은 나, 나쁜 나가 다 있는 것이지, 좋은 나가 나쁜 나를 이겨야 내가 되는 거지. 나쁜 나가 이기면, 나쁜 나가 이길 때는 언제예요? 꿈속에서죠. 꿈속에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지 모르죠. 그때는 우리가 이성을 놓을 때는 그렇지만 이성이 다스리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성이.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런 나쁜 데 영감을 주었다. 루터를 비판해요. 루터는 내면성의 원조인데 내적 자유정신을 높이 평가했지만 반인문주의적이고 세습권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다. 이게 독일적 전통으로 쭉 내려왔다. 농민전쟁을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루터한테부터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정신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파우스트적 기질을 비판한다. 이거 괴테의 파우스트적 지적 호기심 있고 깊이도 있는데 양마의 계약을 통한 지식과 권력 욕망으로 편질 가능하다. 지식에 대한 욕망, 권력 욕망, 이 다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독일과 나쁜 독일의 분리 불가능하다. 다 우리 민족 속에 있고 내 속에도 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나한테 문제점이 많았다. 나한테 나쁜 나 비판해야지. 그런데 이때 브레이트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브레이트는 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브레이트는 나치 상층부 몇 명이 문제지 일반 독일 농민 노동자가 잘못이냐 이런 입장이었고, 토마스 만은 아니야. 독일 자체가 문제다. 나중에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대체로 나쁜 쪽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브레이트는 조금 이념적 시각으로 노동자는 안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독일이라는 고립된 민족주의가 아닌 유럽 연방에 통합되는 거. 유럽 연합 생각을 벌써 했죠. 우리 칸트가 영구 평화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괴테도 세계 시민. 네, 그때 민족주의자는 괴테를 공격했죠. 토마스 만도 괴테를 이어서 칸트를 이어서 유럽 연방 통합되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에 돌아오자 하니까 네, 돌아오지 않고 정치적 중립, 네, 서독은 반공 상징으로 있기를 원했지만 네, 그 미국에서 메카시즘 선풍에 시달렸어요. 루스벨트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일변해버렸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도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자기를 반을 해야 됐다. 너 공산주의자 아니냐? 네. 그래서 아주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에 그렇게 이제 루스벨트하고 돈 받고 했지만은 정치적 중립, 인간 양심을 지키고자. 동독은 오히려 진보주의 악고로 찬양하고 동독이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토마스는 공산주의 체제 억압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치 협력 독일 시민과 정치인들의 깊은 불신이다. 독일의 철학자들, 판사, 검사, 고위층, 언론인들 다 나치에 헌신했죠.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그랬고, 네. 안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네. 나중에 돌아온 뭐 사람 말고 아도로노나 뭐 그 제자 말고는 거의 철학자들도 다 협력자였다. 나중에 보니까 판사들 다 협력자로 드러났다. 자기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득사회가. 네. 그래서 60년대 이제 신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나치 비판 제대로 안 했다고 68혁명 하게 된 게 부모 비판이었어요. 그게. 덜과 일장 그리드며 도덕정인 나 소득도 마음에 안 들어 너 너무 했잖아. 또 개인적 이유 FBI 감시 반공 분위기에 지쳤다. 네. 찰스 채플린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로 몰렸고 헬렌 켈러도 공산주의로 몰렸고 웬만하면 뭐 브레이트도 당연하고 네. 노년에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스스로 어느 이념에도 혹은 자유인으로서의 선택. 이게 바로 그 누구예요? 최인훈의 광장. 이 바로 이 이야기죠. 예.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최인훈 광장이 최고 감명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광장. 토마스 만의 토니 크레거, 예술적인 토니 크레거, 사회적 국가에거는 광장.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북한은 체제 억압을 넘어가고 남한은 너무 부패에 있다. 그 평양 고부 나온 엘리트, 네, 아주 엘리트죠. 평양 고부 나온 그 다 인도로 많이 갔죠. 이 주인공은 뭐 어디 배에서 떨어져 죽었죠. 네. 근데 최인훈도 원산에서 저 북쪽에 살다가 내려 원산에 좀 다니다가 도망쳐서 저 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다녔어요. 목포에서 잠깐 다니고 서울법대에 들어갔는데 대단한 천재죠. 돌아다니면서 뭐 영어도 제대로 못했죠. 북한에서 러시아어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남한 와서 금방 어떻게 해서 영어를 금방 숙달한 거 보면 진시에 엄청난 천재였는데 법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법학 이거 정말 이거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들게 중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협력 지시 불신했다. 네. 그래서 세계 시민, 뭐, 괴테 같은 거, 괴테의 후계자로.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가소의 죽기 2년 전인데 이제 급진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이제 뭐 서독에 와서, 그리스에 와서는 좀 안정돼 가지고 예술가는 개인으로 고립되면 안 된다. 원래 자기는 고립되어 살았죠. 네, 우리도 지금 예술가는 고립돼야지. 예술가가 뭐 소설가가 뭐 정치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네, 젊은 시절은 미적 고민, 중년기의 정치적 각성을 거쳐서 완성된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소외 이러다 보면 나쁜 정치가 올 때 이거 힘을 발휘 못하고 그러면 너 예술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유신 시절에 금지곡도 많았고 네, 그 뭐요?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있죠.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적어도 노래냐? 하여튼 맹랑하기는 좋은데 새마을 노래 같기도 하고 저 인간들이 그 뭐 저런 걸 근데 안 그랬더군요. 그 세 형제가 그 산울림이죠. 셋째는 카나다에서 갔다가 죽어버렸고 서울 농대 다니던 이 사람이 그 가사는 이게 아니고 다른 약간 유심 비판적인 측면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 잘라 이거 다 잘랐어요. 이것도 안 된다 하니까 에라이 그냥 유심 새마을 노래 비슷하게 그래서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정치 비판 의식은 없지만 사는 거 자체가 젊은이니까 뭐 나 어떻게 이것도 그 사람이 했잖아요. 예. 나 어떻게도 대학 가서 이래 그건 곡인데 뭐 처음 들었을 때 뭐 저 따위 노래 보니까 아 저게 내 불만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떻게 진짜 그러면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그런 게 있죠. 아이러니에서 연대로 처음에는 아이러니를 이제 삶이 다 1차 거리두기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인류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네, 약자, 아픈 사람, 소외자, 노동자에 대한 연대감이 필요하다. 나만 잘 살면 뭐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엘리트, 최고 엘리트들은 나만 압도적으로 잘 살아야지. 네, 네가 나하고 비슷해지면 나 너무 불쾌해.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해서도 네, 우리 같은 고등학교인데 저는 잘 알아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동기들 보면 그 새끼 욕하고 나다니고 또 부산고 나와서 서울법대에 나와서 판검사하고 엄청 검사하는 사람들 김명수 너 우리 그 동기회에서 제적시켜야 돼. 나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자기 뭐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하는 게 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그래도 진보적인 저 인간은 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공부 잘했다는 소리만 하고 하는 게 너 그 영문과 나온 사람보다 내가 영어 잘했어. 수학과 나온 사람 수학 잘했어. 이 소리만 하고 지금은 멍충이가 돼 있죠. 그래서 참 인간들이 저렇게 해야 될 수가 있나.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독한 탑에 있지 말고 사회 고통과 열망에 공감을 해야 된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그 뒤에도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엄청 많은데 다음은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충분한 의도는 전달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이거 보면은 토마스 만의 정치 에세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트도 좀 보고 반성도 하고 자기 아이러니, 자기 성찰할 수 있다는 게 독일인의 특성인데 우리나라는 동양 사람들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아이러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많은 단점이 아닌가. 네. 근데 토마스 만은 계속 이런 식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뭐 사회주의하고 늙어서 사회주의면 그 멍청구리다. 이런 자기 그 합리화하는데 그게 진짜냐? 네. 이 사람은 진짜 예술가로 진짜 예술가에서 정치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정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오늘은 그 온라인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끝까지 정치 에세이를 들은 사람의 고마움을 표하고 이게 저는 이 정도의 그 글이 있다고 보지 않고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도 몰라요. 진보적인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한데 원래 비정치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게 아니냐. 젊은 시절에 뭐 갑자기 대학 가자마자 그 레닌, 마르크스 레닌 그거 아니면 뭐 다 허접하게 본 사람들은 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치 나와서도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정치 운동권 사람 제대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노무현 권력하고 이재명도 권력하고 하려는 사람이 정신 차린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